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배우 전성재입니다. 오늘은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1-5 광고를 보고 온 방문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이제 광복절이어가지고 3일 정도 휴일 이렇게 된 거죠. 모쪼록 편안한 휴식 휴가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보고 온 방문객. 오전에 활발한 활동은 쇠약해진 내 몸에 무리가 되었던지 오후가 되자 피로가 몰려와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다. 홈즈는 얘기한 대로 연주회를 보러 나갔고 그 사이에 나는 소파에 길게 누워 잠을 청했다. 하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오전에 흥미진진했던 일로 내 마음은 너무 흥분되어 있었고 이상한 상상과 추측이 내 머리를 꽉 채웠다. 눈을 감을 때마다 원숭이를 연상시키는 피살자의 무섭게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은 너무나 흉측하고 사악하게 보여 이 세상에서 그를 없앤 범인에게 고마움을 느낄 정도였다. 만일 인간의 얼굴에 극강 무도함을 나타낸다면 아마도 클리블랜드의 이노크 제이 드리버의 얼굴일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정의는 지켜줘야 하고 혹시라도 피살자가 흉악범일지라도 법이 그가 당한 범죄를 모른 척 묵과하거나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피살자가 독살당했다는 홈즈의 추측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홈즈가 피살자의 입가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독살당했다고 생각하게 만든 어떤 근거를 탐지한 것이 틀림없었다. 시신에는 상처나 교살의 흔적이 없으니 독살이라는 판단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바닥에 흥건히 고여있던 피는 누구의 것일까? 싸움을 한 흔적도 없었고 피살자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무기가 될 만한 것들도 없었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풀리기 전에는 홈즈나 나나 쉽게 잠자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즈의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보아 이미 모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운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홈즈는 매우 늦게 돌아왔다. 너무 늦어서 연주회만 갔다 왔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그가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식탁에 차려져 있었다. 오늘 연주회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홈즈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다윈이 이 음악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윈은 인류가 말하는 능력을 얻기 전부터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음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인간의 정신에는 원시 시대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 남아있거든요. 상상력이 좋으시군요. 내가 말했다. 자연을 해석하려면 자연만큼 생각이 넓어야 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브릭스턴가 사건 때문에 충격을 좀 받으신 모양이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맞습니다. 나는 홈즈의 말에 수긍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 좀 더 대담해지고 신경이 둔해질 만도 한데 말입니다. 나는 마이완드에서 전우들이 난도질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끄떡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박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는 상상력과 자극하는 기괴함이 있습니다. 상상이 없다면 공포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혹시 오늘 석간신문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브릭스턴과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한 기사가 실렸더군요. 하지만 시신에서 여자의 결혼 반지가 떨어져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게 다행스러운 점이지만. 왜 그렇죠? 이 광고를 보십시오. 홈즈가 대답했다. 나는 아까 석간신문에 이러한 광고를 실었습니다. 홈즈는 내게 신문을 건네주었고 나는 홈즈가 가리킨 곳을 살펴보았다. 광고는 습득물 안에 제일 처음에 실려 있었다.
오늘 아침 브릭스턴가에서 특별한 장식 없는 여성용 결혼 금반지를 습득. 화이트 하트 태번과 홀랜드 그로브 사이의 길가에서 발견. 오늘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베이커가 221번지 왓슨 박사에게 연락할 것. 박사 이름을 쓴 것을 용서하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내 이름을 쓰면 어리석은 경찰들 중 누군가 알아보고 쓸데없이 방해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진짜로 누가 찾아오면 어쩝니까? 나는 반지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건 내가 준비했습니다. 여기요. 홈즈가 주머니에서 반지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네며 말했다. 이거면 될 겁니다. 거의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누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당연히 갈색 코트를 입은 남자, 얼굴이 붉고 각진 구두를 신은 남자죠. 본인이 직접 오지 않는다면 누군가 공범을 보낼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이 사건에 대한 내 생각이 맞다면, 물론 나는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이 반지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무릅쓸 겁니다. 내 생각에 그는 드리보의 시신 위로 몸을 굽혔을 때 반지를 떨어뜨렸고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현장을 떠난 후에야 반지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고 급히 돌아왔지만 그때는 이미 경찰이 그 집을 조사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리고 그것은 그가 실수로 촛불을 켜놓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집 앞에서 경찰의 의심을 받을까봐 술 취한 흉내를 냈던 겁니다. 자,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자는 반지를 잃어버린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집을 나온 다음 길에서 잃어버렸을 가능성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그는 혹시 몰라서 신문의 습득물 난을 열심히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는 눈을 반짝이겠죠.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그런 그가 이게 함정이라는 생각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반지와 살인사건을 연관시켜 생각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자는 반드시 올 겁니다. 앞으로 1시간 이내에 그자를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자가 오면 어떻게 하죠? 내가 물었다. 그 다음 일은 내게 맡기십시오. 혹시 무기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에 쓰던 오래된 군용 권총과 탄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권총을 닫고 실탄을 장전해 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는 필사적이고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자이니까요. 물론 제가 그자를 덮칠 생각이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침실로 돌아가 홈즈의 충고대로 했다. 내가 완벽하게 권총을 준비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식탁은 치워져 있었고 홈즈는 바이올린을 켜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일이 점점 더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자 홈즈가 말했다. 방금 미국에서 정보에 대한 답신이 왔는데 사건에 대한 내 생각이 옳았습니다. 홈즈 씨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흥분하여 물었다. 이 바이올린도 줄만 바꾸면 훨씬 좋아질 텐데 말이지요. 그가 말했다. 권총은 주머니에 넣어두십시오. 그자가 오면 평상시처럼 말씀하시면 됩니다. 낌새를 체계하면 안 되니까요. 그냥 얘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두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자를 너무 빤히 바라봐서 행여 놀래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2시가 되었군요. 나는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자는 곧 올 겁니다. 문을 약간 열어놓으십시오.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문 안쪽 열쇠 구멍에 꽂아 놓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책은 어제 서가에서 고른 고서적인데 국가 간의 관계법이라는 책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으며 롤랜드의 리에주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이 갈색 표지 책이 발간되었을 때는 1642년 찰스 1세의 머리가 아직 붙어 있을 때였죠. 발행인은 누굽니까? 필립 드 크로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표지 안쪽에는 색이 바른 잉크로 윌리엄 휘테의 장서라고 적혀 있지요. 도대체 윌리엄 휘테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17세기의 실용적인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필지에서 법률가의 냄새가 나거든요. 아, 지금 우리 그 기다리는 사람이 오는 것 같군요. 홈즈가 말하는데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셜록 홈즈는 조용히 일어서서 의자를 문 쪽으로 옮겼다. 하녀가 현관으로 나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왓슨 박사님이 여기 사시나요? 쉰 듯한 목소리였지만 똑똑히 들렸다. 하녀의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이윽고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발을 약간 끄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귀 기울이던 홈즈의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발소리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온 다음 힘없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내가 소리쳤다. 방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사납게 생긴 남자가 아니라 얼굴에 주름이 많고 절룩거리는 노파였다. 노파는 갑자기 환한 불빛에 눈이 부신 듯 침침한 눈을 깜빡였으나 이내 우리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나는 홈즈를 돌아보았다. 그는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일 뿐이었다. 노파는 석간 신문을 꺼내 우리가 낸 광고를 가리켰다. 이 할망구는 이것 때문에 왔다오. 노파가 다시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다. 브릭스턴가에서 주었다는 금반지 말이오. 그 반지는 결혼한 지 1년 되는 내 딸 셀리의 것이라오. 그 아이의 남편은 유니언호에서 급사로 일하는데 돌아와서 제 마누라의 반지가 없는 것을 보면 무슨 야단이 날지 생각하기도 싫다오. 그놈은 보통 때도 화를 잘 내는데 술이라도 마신 날에는 말도 못하지. 내 딸녀는 어젯밤에 서커스 구경 갔다가 이게 따님의 반지가 맞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파가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다. 셀리가 엄청나게 좋아하겠구만. 그래 그 반지가 맞다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연필을 집어들어 물었다. 하운즈 디치 던컨가 13번지라오. 여기서 진저리 치게도 먼 곳이오. 브릭스턴가는 어떤 서커스라도 하운즈 디치와의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셜록 홈즈가 날카로운 말투로 말했다. 노파는 고개를 돌려 빨갛게 핏발이 선 작은 눈으로 홈즈를 노려보았다. 이 신사분은 내가 사는 곳을 물으신 것 같은데 딸녀는 팩햄의 메이필드 플레이스 3번지에 살고 있다오. 그러면 할머니의 성함은? 나는 소요이고 딸녀는 데니스라오. 톰 데니스와 결혼했는데 톰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은 똑똑하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라오. 회사에서 그놈보다 좋은 급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육지만 올라오면 여자의 술집에. 반지 여기 있습니다. 소요 부인. 나는 홈즈의 신호를 받고 노파의 말허리를 자르며 말했다. 이 반지는 당신 따님의 것이 틀림없으니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인을 찾게 되어 다행입니다. 노파는 끊임없이 고맙다고 중얼거리고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발을 질질 끌며 계단을 내려갔다. 셜록 홈즈는 노파가 나가자 즉시 벌떡 일어서서 그의 방으로 달려가 두꺼운 더블 코트와 스카프로 몸을 감싼 채 다시 나왔다. 저 노파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파는 공범이 틀림없고 나를 범인에게 안내할 겁니다. 갔다 올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아래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홈즈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노파는 건너편 길 쪽으로 힘없이 걷고 있었고 홈즈는 약간 거리를 두고 뒤따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홈즈의 추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제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겠군. 홈즈는 내게 기다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모험을 듣지 않았다면 잠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가 집에서 나간 것은 9시가 다 돼서였다. 얼마나 걸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멍하니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앙리 미르제르의 보헤미안의 생활을 읽기 시작했다.
밤 10시 하녀가 문 앞을 지나 자러 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밤 11시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위풍 있는 발소리가 침실 쪽으로 가는 것이 들렸다. 그리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홈즈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홈즈가 방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홈즈는 우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 듯 어쩔 줄 모르다가 잠시 후 분함보다는 우스운 감정이 이겼는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만큼은 경찰청 녀석들이 모르게 해야겠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쳤다. 내가 그들을 그렇게 약 올렸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러면 반대로 그들이 나를 놀릴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웃는 건 결국에는 내가 그들을 제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물었다. 비록 실패했지만 얘기 못할 것은 없지요. 그 노파는 조금 가더니 다리를 절며 팔이 아픈 신용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지나가는 사륜마차를 불러 세웠습니다. 나는 노파가 말하는 주소를 들으려고 가까이 가려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노파는 길 건너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했으니까요. 하운즈디 치턴컨가 13번지로 갑시다. 정말 그리로 가나보다 싶어서 노파가 마차를 타자 재빨리 마차 뒤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기술은 탐정이라면 익혀둬야 하죠. 마차는 던컨가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나는 13번지에 도착하기 전에 마차에서 뛰어내려 어슬렁거리며 길을 따라 내려갔지요. 마차가 집 앞에 서는 것이 보이더군요. 마부가 뛰어내려 문을 열고 노파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노파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부가 텅 빈 마차를 미친 듯이 뒤지며 별별 욕을 다 하더군요. 노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부는 요금도 못 받을 것 같았고 13번지에 가서 물어보니 그 집은 캐스윅이라는 점잖은 도배업자의 집이었고 소연아 데니스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그렇다면 그 절룩거리던 연약한 노파가 달리는 마차에서 그것도 마부나 당신 모르게 뛰어내려 도망쳤단 말입니까?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노파는 무슨? 셜록 홈즈가 날카롭게 외쳤다. 그렇게 당했으니 우리가 오히려 노파인 셈입니다. 그놈은 젊을 겁니다. 게다가 훌륭한 배우죠. 연기력뿐만 아니라 변장까지 일품이었습니다. 그자는 미행당하는 것을 알고 나를 따돌리기 위해 그런 방법을 쓴 게 분명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찾던 그자는 혼자가 아닌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도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런데 박사님 무척 피곤해 보이십니다. 어서 들어가 주무세요. 나는 정말로 피곤했기 때문에 홈즈의 말에 따랐다. 하지만 홈즈는 자러 가지 않고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저음의 우울한 바이올린 소리가 낮게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그가 아직 이 이상한 사건을 되짚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